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우는 이유는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조금씩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고 있나요? 어떻게?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과 건축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이 건물도 우리 봤었죠, 그렇죠? 옆에 광교에 있는 갤러리 아메카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체의 과정이라 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가, 자, 우리 지난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해체라는 단어가 건축에서 나왔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죠? 그 건축이 영어로 뭐죠? 건설하다? 컨스트럭션. 근데 해체는 디컨스트럭션이라 했죠, 그렇죠? 자, 건축물이 점점 해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전의 질서, 모던의 어떤 질서, 근대의 질서들이 건축에서 해체 과정을 보이고 있죠. 아주 해체된 건물 대표적인 예죠, 갤러리 앞에 가진 거죠. 자,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상에 대해서, 예술과 영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없애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없앤다? 영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가 이 월터라는 사람이 상상하는 게 진짜 뭐 현실로 되는 거야. 그런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되게 이거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제목이에요. 상상과 현실.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 세계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술은 우리 지난번에 배운 그 건축과는 좀 다르게 예술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상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술가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상력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대중문화가 상상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사회가 상상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우리 작년에 우리 김신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전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계관은 예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문화를 통해서 전파돼요. 다시 한번, 세계관은 예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 표현된 것이 문화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배우지 않더라도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이런 미술을 무슨 미술이라 하죠? 팝 아트라고 해요. 팝. 포퓰러 예술이라 해서 대중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고전 예술은 자연의 미와 아름다움을,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전에 고대의 르네상스 중세 미술가들이 그렸던 거는 자연의 아름다움,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 그런 것들을 막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대 예술가들은 인위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인위적인 그림, 인위적인 미를 창조했죠. 그래서 근대 예술은 고전 예술이 하고자 했던 절대적인 어떤 이상향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 대표적인 미술가 누구라 했죠, 우리? 미술가 그때 유명한 P로 시작하는 피카소. 그렇죠. 피카소 우리 그림을 보면서 되게 인간성이 파괴되어진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미술의 그림을 보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미의 어떤 절대적인 이상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건 없다 하면서 각자 개인의 상상력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현실이 된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는 60년대 후반에 이 미술계를 주도했던 그런 미술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팝 아트라는 거예요. 팝 아트. 여러분, 이거는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술의 특징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뭐라 했죠? 되게 많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하다 했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팝 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고급 문화를 싫어해요. 고급 문화. 그래서 과거의 고급 문화였던,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과거의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 문화였던 예술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중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슨이라는 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을 이렇게 표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을 자본주의에 수용되어서 상업 논리에 종사하며 그 연장을 돕는 도구라고 이렇게 예술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팝 아트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팝 아트? 이거는 미술관에 전시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상업용으로 어떤 우리의 옷이나 뭐 가방, 뭐 티슈 어디든지 다 이렇게 그려짐으로써 상업용으로 팔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업용 예술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기에만 이게 있다? 아니야. 어디 가든지 이건 다 볼 수 있어. 라는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모든 진리란 사회적 관습이 만든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허구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진리는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 그거 다 허상일 뿐이야.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성해 놓은 그냥 분위기야. 너네 그런 분위기 휩쓸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장난스러워요. 대표적인 제가 예술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건데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알아요. 알아, 예은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물에 누군가 먹어버렸던. 몰라, 이거 누가 가져갔거든. 이거 1억짜리 바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먹었었냐? 그러니까? 떼서 먹었다는 거. 원숭이가? 아니 사람이? 사람이 배고파서 떼서. 맞아. 이렇게 나오네. 오, 한 입을 먹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예술 작품이래요. 15만 달러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자, 작품명이 뭐예요? 코미디언이죠.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진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유머의 선물.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1억 8천 원 한번 걸어보세요. 와, 이게 15만 달러에 낙찰이 됐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이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맞나 보네. 이 사람이 또 작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굳이 잘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예술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장난스럽고 뭔가 정신분열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이러죠? 여러분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굉장히 혼합적이에요. 근대 예술은 장르가 되게 순수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순수 미술이 되게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 저기 예체능 쪽에서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장르의 탈피나 장르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주된 형식은 콜라주로서 서로 관련이 없는 이미지와 모순된 의미들을 뒤섞어 놓아서 뭔가 모호하고 불완전한 의미를 창조해요. 바나나랑 저 공업용 테이프랑 어울리나요? 전혀 안 어울리죠. 한마디로 짬뽕 예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초현실적이지 않고 되게 일상적이에요. 테이프, 바나나,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런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요. 예술과 일상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상과 현실이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세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 예?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작품이에요. 고양이 변기. 이게 왜 비쌀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변기통이에요. 이거 남자 화장실에 가면 볼 수 있는 남자 소변용 변기예요. 이처럼 흔한 대상물이 예술작품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소중했던 것들, 그거 사실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야,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가치 있지만 하면서 뭔가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해체시켜버리는 게 나타나는 거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엘리트 갤러리나 미술관에만 갇혀있지 않고요. 텔레비전, 영화, 게임 같은 곳에 예술작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담아 생활하는 공간인 건축물에도 대중적인 취향과 가치를 순수 예술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요즘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그런 예술작품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건물 밖에 나타나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억압된 계층과 소수를 위하여서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아름다움, 가치, 진리, 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정치적인 표현을 드러내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드러내놓고 되게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술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술 작품들, 그거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뭔가 그 작품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영상 문화예요. 이제 오늘은 좀 영상 문화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 포스트 모더니즘 전에 모더니즘, 이 근대 시대의 예술은 주로 시 또는 건축물, 회화와 같은 그림 또는 조각, 이런 장르가 사실 예술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와 예술은 영상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술이 영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술관 같은 데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빔 프로젝터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박물관이나 예술관. 빔 프로젝터가 꼭 있어요. 영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와 예술 한복판에는 바로 이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 했죠. 이 영상이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상상과 현실의 구분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죠. 텔레비전, 영화,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특징은
실제 세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영상은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진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상이지만 뛰어난 사실성을 표현해요. 요즘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해지고 있죠. 요즘 TV가 발전한다는 게 뭐예요? 점점 더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렇죠?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영상이에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를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VR 기기까지, 혹시 VR 써보셨나요, 여러분? VR 기기까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아주 실감나게 전 세계를 그냥 방구석에서 여행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고 있죠. 과거에는 책이나 인쇄된 글들을 봤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하면서 보아야 하는 책과 달리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영상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 매체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위험성도 있어요. 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만 원이면 수천 편의 영화를 집에서나 밖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한 달에 10,000원이면 수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상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문제는 영상이 추상적 독서와 달리 추상적 사고와 능력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상 문화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외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되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되게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또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이 영상들을 보면 짧은 시간에 뭔가 이야기를 완결해야 하므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깊이 다루거나 심오한 내용을 담기가 사실 어려워요. 따라서 어떤 손쉽게 시선을 끌거나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어떤 충격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영상이 자극적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등장하는 영상들을 보면 되게 5분 또는 3분 아니면 1분 아니면 30초, 15초 이 단위로 되게 짤막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쇼츠나 뭐 릴스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영상이 문화를 주도하면서 독서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반지성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피상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과 폭력을 주제로 하는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음란물 배포가 야기하는 각종 윤리적인 문제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이 그렇겠죠. 특히 청소년들이 즐기는 핸드폰 게임은 무의식 중에 폭력을 일종의 오락으로 즐기게 만들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는 연구 조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문화는 폭력을 미화하고 성적 유혹을 부추기고 물질주의와 소비적 세계관을 퍼뜨려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성향을 다른 매체보다 아주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스르기 위한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진짜 절제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집에 TV도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핸드폰을 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놓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태양이 했죠. 네. 우리 찬이, 우리 예은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반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랑 독서 운동을 이제 곧 할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들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 많이 보시나요? 영화 보세요? 영화 볼 시간이 없다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몰라요. 이거 작년 6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 이 아파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근데 저기서 보이세요? 갑자기 대한민국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가지고 이 콘크리트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버리게 되는 저런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들도 나오죠. 저 지진 하나가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모든 아파트들을 다 해체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저를 살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살릴 수가 없죠, 이제.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파트 딱 황궁 아파트라는 단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가 부셔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에 이거 공상과학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상과학 SF 영화를 하죠, 이런 걸. 여러분,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는 어땠는지 아세요?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우리는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내용이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상과학 영화는 모든 희망을 해체시키는 내용이 주로 등장해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해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 그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해체시키는 그런 내용이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바타 아세요? 아바타. 이 아바타 감독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바타 감독이 타이타닉도 만들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에요. 엄청 유명한 감독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스티븐 스필버그의 버금가는 감독이에요. 어마어마한 감독이에요. 이 영화 감독이 만든 초창기 영화가 있는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터미네이터 지금은 한 6편까지 나온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6까지. 근데 터미네이터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잘 표현한 영화예요. 터미네이터 1편을 보면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졌어요. 이 터미네이터라는 이 기계가 미래에서 온 기계거든요.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되게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과 현실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 장면 보세요. 터미네이터예요. 자, 막 바로 막혔죠? 근데 여기를 통과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런 내용이야, 그때. Here, drive. 이건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를 보면 마음대로 형태가 변하는 이 액체 금속 괴물, 방금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그 경찰의 액체 금속 괴물이에요. 네. 그 괴물이 등장해서 사물의 질서를 해체합니다. 여러분, 이 고체가 아까 그 감옥을 통과하는 게 원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체 갑자기 액체가 되는 이런 질서의 해체. 그리고 터미네이터 영화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와 사물의 형태는 물론 이런 사건 전개의 순서마저 넘나들면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요. 현재에 있다가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물의 질서도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없애는 거죠.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백 투 더 퓨처? 이 영화 자체 이름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여러분, 백 투 더 퓨처 이상하지 않아요? 미래로 돌아간다? 백 투 더 퓨처? 원래 백 투 더 포스트가 돼야 되지 백 투 더 패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백 투 더 패스트? 근데 백 투 더 퓨처 뭔가 되게 모순적이죠. 미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영화는 타임머신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상과 현실의 어떠한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또 혹시 이 영화 아세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트루먼 쇼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는 드라마 세트 같은 시헤이븐이라는 그 시헤이븐도 굉장히 상식적인 이름이죠. 그 헤이븐이라는 도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모든 것이 조작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을 그린 영화예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짐 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짐 캐리? 짐 캐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짐 캐리를 속이는 이중 인격의 연기자에 불과해요. 짐 캐리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뻥인 거죠. 보여줄까요? 개기의 철학 이론을 설명한 이유는 트루먼이 자신만의 이데아를 결국 찾았다라고 뻔하게 말하고 싶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쓸데기 없어 보이는 말을 했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하나 때문입니다. 영화의 이름은 트루먼 쇼.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속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그의 인생을 지켜본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영화 트루먼 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트루먼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만 909일째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트루먼쇼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단,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 909일이 될 때까지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생활이 연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섬 시이브는 오직 트루먼을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거대 세트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트루먼 쇼가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PPL입니다. 트루먼이 쓰는 것, 그리고 트루먼의 주변 인물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모든 게 다 광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숨겨진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트루먼은 나름대로 인생을 만족스럽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삶 속에서 트루먼은 주변 사람들 몰래 누군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듣게 되는 트루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트루먼은 일 때문에 잠시 동안 배를 타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사실 트루먼은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트루먼은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되었고 바다를 건너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제작진의 연출이었습니다. 트루먼이 바다 건너 다른 곳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어쨌든 다시 다음날, 어느 날과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려는 트루먼은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사람과 재회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였죠. 패닉 상태에 빠진 트루먼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려고 하던 그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트루먼. 당연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트루먼이 잘못 본 것일 뿐이라고 오히려 트루먼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맥이 빠진 트루먼은 그리운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대학 시절 트루먼은 자신도 모르게 한 여자에게 꽂히게 됩니다. 그 여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트루먼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상황은 희한하게도 지금의 아내 되는 사람과 트루먼이 엮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운명은 엮이려고 하지 않아도 엮이게 되는 법인지 의문의 여인과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트루먼. 그는 그 여인의 이름이 로렌 갈랜드인 걸 알게 됩니다. 트루먼은 로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로렌은 자신이 트루먼과 엮이면 안 된다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트루먼에게 몰래 귀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트루먼과 그런 트루먼에게 더 끌리게 되는 로렌. 로렌은 갑자기 트루먼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바닷가로 데려가서 트루먼에게 말합니다. 석연치 않았던 추억을 뒤로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트루먼. 그런데 트루먼이 출근하는 도중 라디오 채널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 트루먼은 자신이 평소에 하던 행동과 다른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더욱 깊어진 트루먼은 자신이 지금껏 가고 싶어 했던 장소 피지로 당장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별의별 방법으로 트루먼을 막는 제작진들.
끊이지 않는 의심 속에 다시 집으로 잡혀들어온 트루먼.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트루먼에게 제작진은 특단의 조치로 죽은 아버지를 다시 되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은 감격 덕분에 트루먼은 의심을 접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접은 듯한 트루먼의 행동은 사실 아버지가 다시 되살아난 것까지 의심하게 된 트루먼의 속임수였죠. 사라진 트루먼 때문에 제작진은 비상사태를 발생하고 트루먼쇼가 방송된 이래 처음으로 잠시 동안 방송 중단을 하게 됩니다. 밤이었던 세트장은 한순간에 해가 비추는 낮이 되고 모든 배우들은 트루먼을 찾기 시작합니다. 배우들이 트루먼을 찾지 못할 때 트루먼쇼의 프로듀서인 크리스토퍼는 트루먼이 배를 타고 바다로 이동 중인 걸 눈치채게 됩니다. 모두가 트루먼은 물 공포증 때문에 바다는 가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였죠. 크리스토퍼는 기후변화를 일으켜 트루먼을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결국 트루먼은 바깥 세상과 통하는 비상구를 발견하게 되죠. 크리스토퍼는 트루먼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확인하고는 트루먼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지만 내가 만든 그곳은 다르지. 크리스토퍼의 말을 들은 트루먼은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가 하늘을 향해 대답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이 하늘이 고대에는 어떤 하나님을 상징했거든요. 트루먼은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고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트루먼 쇼가 전하는 영화의 메시지가 뭘까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어쩌면 너의 삶 전체가 연기와 조작일지도 몰라. 이 메시지는 사실 영화로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되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연기와 조작일 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으로 이 세상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정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어떤 감성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재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다 영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흔히 우리 토크쇼나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도덕적 딜레마, 사회 문제와 같은 심각한 이슈들을 잘 안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락과 같이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도 의미보다는 흥미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 되게 의미 있는 친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친구가 좋습니까? 많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보면 알 거예요. 재미있는 친구들이 다 인기가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텔레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오락으로 바꾸는 매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텔레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텔레비전은 모든 것을 현재 진행 상황과 같은 생생함으로 전달해요.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하지만 텔레비전만 가능한 것이 바로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생방송. 그래서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망각하게 해요. 소위 텔레비전 훑기라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요즘 보면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 개의 채널을 막 이리저리 막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근데 채널마다 다 내용이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어떤 데는 TV쇼, 어떤 데는 코미디, 어떤 데는 스포츠, 어떤 데는 만화, 어떤 데는 영화, 드라마 다 다르죠. 근데 그 채널을 막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맥락이나 논리 없이 단절된 장면만을 딱딱딱딱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절되어서 그냥 장면만을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걸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필 텐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요, 그거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에 얽히고 설켜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들을 철저히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살펴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해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는 진리까지 해체하려고 지금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화 현실 속에서 절대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진리를 해체시키려는 이들과 대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렇구나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예원이한테 아까 트루먼 쇼 봤잖아? 예원아, 너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짜면 어떡해? 라고 물어본다. 알고 보니까 태영이, 찬이, 나 그리고 집사님 다 예원이 너를 속이기 위한 연기자였어. 여기 너를 위한 다 세트장이야. 그런 현실이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영아, 너의 삶이, 너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꼬집어서 아프면 현실이라고? 아니야. 저 꿈에서 꼬집어거리면 아프더라고요. 삶이 어떻게 알 수 있어? 너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현실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현실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어. 그럼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이 상상인지 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상상과 현실에는 구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육체가 진짜 육체인지 아니면 꿈에서의 육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상상과 현실의 구분을 없애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예술의 특징.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 현실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이제 깨트리는 거죠.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지금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진짜인 거예요. 아까 우리 영화에서 그 짐 캐리가 하늘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문 밖에 진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밖에는 없어요. 지금이 진짜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정신분열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진리는 없다! 라고 외치면서 자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은 다 자폭하는 예술이에요. 자폭하는 예술.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자폭하는 예술. 그런 예술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진리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진짜입니다.